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1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지난달 고 노태우 씨 연결식을 생중계로 전한 YTN 방송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이 밖에도 대선 경선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언론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선 관계자들의 소식, 그리고 시청자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 보도를 바란다는 시청자위원회 제언까지 들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선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계정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진 않았는지 유출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1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2021년 11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태우 씨 장례식 생중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생중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이 크든 과가 크든 그 정도로 역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언론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청자에게 그 중대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에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보도가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력을 읊어주고요. 공과 과를 이제 읊어주고요. 그리고 패널 한 두세 분을 초빙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이제 평가를 남기는 형식으로 보도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과 같은 유력 인사가 사망했을 때도 지금같이 관성적으로 단순히 공과 과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었느냐, 이렇게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보도를 한다면 노태우 씨 생중계를 할 때도 당연히 공보다는 과가 크게 평가되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생중계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보다 훨씬 질 좋은 보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30일 YTN은 노태우 씨 국가장을 생중계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국민의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고문과 학살을 주저하지 않고 감행한 인권 침해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우를 담은 국가장 생중계를 보는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 전문을 살펴보면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생중계는 말씀드린 인권보도 준칙에 따라 국민 인권의 증진에 후퇴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태우는 국민의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하여 내란 범죄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불법 체포하고 고문과 학살을 저지른 반인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인권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비판하는 여러 보도들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반란 수계, 반란 모의 참여, 상관 살해, 초병 살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우리 역사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엄혹했던 군부 독재 시절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땡전 뉴스로 상징되는 한국 언론의 흑역사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죽음 앞에 추모 광경을 연출하고 생중계를 하는 것은 그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 시절의 역사를 왜곡해서 군부 독재를 미화하는 자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태우 장례 생중계 보도는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YTN이 군부
독재 시절에 존재했던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 시절의 언론의 행태를 돌이켜 반성하고 현재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획을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많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국가장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보도 전문 채널로서 그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고민 끝에 결국은 좀 최소화된 형태로라도 진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11분 정도 했고, 더군다나 그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사를 통해서 그 지금 노태우 씨의 그 역사적 과오, 그리고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내용이 일단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상황들도 사전에 파악이 됐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장례 진행 과정에서 국가장을 반대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박남선 씨의 그 출연 같은 걸 통해서 노태우 씨의 그 과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물론 이제 시청자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번 노태우 씨 국가장 생중계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에서 다시는 이런 생중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27일 자막으로 나간 광주 사태 자막 부분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그 사회자하고 주고받는 내용, 또는 성일종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 중에 광주 사태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요. 없는데 자막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나갔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저는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후에 이제 제가 그러한 영상이 나갔고 그게 유튜브 등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영상을 삭제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일방적인 영상 삭제도 이것도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자막이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는 왜 삭제하는지, 왜 수정하는지의 기록을 남기고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삭제하고 조치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올바른 사후 조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막이 광주 사태로 잘못 나간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희 내부 시스템의 오류였고요. 실수였습니다. 말씀 주신 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편집 에디터를 통해서 내부 그 출연 원고의 교정과 그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했고, 다시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광주 사태 자막 관련 그 삭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전달받고 나서 보도국장을 통해서 바로 경위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도국장 통해서 또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삭제를 했는데, 삭제가 사실은 언론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 인지 즉시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은폐하거나 아니면 숨기려나 그런 의도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경위를 좀 더 방송을 통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 빼놓지 않고 더 챙겨서 삭제 이후에 더 적극적인 그런 설명,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1월 16일에 뉴이저에서 방송되었던 김건희 씨 이사 갔어요라는 그 보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 보도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의 방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YTN 기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김건희 씨 인터뷰를 하러 갔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가 왕자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해서 이 왕자를 직접 지지자들이 써줬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중간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은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좀 YTN에서도 아마 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또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검증이 있을 부분인데 이런 취지에서 혹시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왜 우리는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이런 보도가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번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방송사 방문 건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 박성주 의원께서 2019년 10월에 KBS, MBC, YTN 등 방송사 시청위원으로 좌파 운동권 인사로 대거 포진돼 있다. 프로그램 편성과 내용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질의서를 배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 YTN 시청자위원회 및 YTN에서는 좀 해명해라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박성주 의원은 공식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가 저는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YTN이 편파 보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중립적으로 진실을 보도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또 KBS, MBC, YTN 등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온 것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 입장이나 우리 YTN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좀 의견을 표현하고 사과를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취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이제 항의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파파라치다, 직원 제지에도, 그러니까 김건희 씨 사무실과 자택 직원 제지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YTN 당시 보도를 보면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YTN 11월 16일 그 문제가 된 보도 자체가요, 그렇게 단순한 통상적인 보도가 아니었고요.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취재 경위와 목적과 그 이유까지 다 설명을 하고 의혹 내용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보도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 이유 없이 사생활을 파고들고자 하는 파파라치와 같은 행태라 보기는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뉴스가 있는 전후의 앵커 리포트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윤석열 후보만 비판하고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거 다루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성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달, 10월 한 달간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18건의 앵커 리포트가 있었고요. 딱 한 건이 윤석열 후보 비판이었는데 그 한 건 가지고 이재명은 비판 안 했고 뭐 윤석열만 비판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대장동 의혹을 안 했다 그러는데 대장동 의혹도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도들을 보면 8건이 저널리즘 비평입니다. 또 나머지 8건은 이제 인권 문제, 뭐 홍정훈 군 사망이나 이런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인 색깔을 떠난 인권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성명에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론사에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긴급한 권한 행사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인인 대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의 가족들의 의혹 제기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알아야 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유감 표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씨 취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일이 그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입장을 듣는 건 어찌 보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가 그 윤석열 캠프 측에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만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로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입장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지금도 그
취재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 가보니 아이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템 자체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취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이템입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식의 1인 미디어들이 어떤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라든지 언론 수용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와서 실제 정통 저널리즘에서도 이걸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나름 긍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이어서 사실은 현장을 보면서 저희가 찾아갔고, 또 그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왜 찾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접촉을 했고 어떤 의문점, 어떤 것들을 지적했는지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선거절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자성하고 돌아보면서 균형감 있는 보도와 제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의 압박에 저희가 위축되거나 비판 정신을 꺾을 생각은 조금 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경제 뉴스에 포커스를 해서 그 경제 뉴스 관련한 그 팩트 체크 역량이 좀 더 YTN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종부세 대상이 전 국민의 1.7%밖에 안 된다 하는 그냥 누가 생각해도 기이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급한 내용이고 새로운 뉴스라고 판단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시청자 관점에서 고민하는 언론사라면, 또 우리 시청자 관점을 고민하는 YTN이라면 한 번쯤은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이고 실제 그러한 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의 비중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보도 내용을 보다 분석적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전수하거나 그런 공유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되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YTN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가 사상 최대의 뭐 가계부채가 발표가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보도는 아니죠. 그러나 또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오히려 증가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어떤 그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의 문제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지,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방송사 안에서 그 경제부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노하우의 축적을 통한 궁극적으로 뭐 전문 기자의 육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가장 지금 잘 안 돼 있는 분야가 지금 경제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단순 통계에 근거한 좀 자극적인 보도, 아니면 뭐 그 통계 이면에 있는 좀 본질적인 변화들을 쫓아갈 수 있는 보도들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을 가슴에 담아두고 좀 더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게을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관련된 이제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카톡 계정 뺏기 등 뭐 이런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었다. 또 연예인과 관련된 또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라는 부분들을 어떤 불법적인 합성물이라든지 또는 허위 영상물, 이런 부분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그 용어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이제 보도를 찾아봤더니 법무부에서 딥페이크가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나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등 범행을 통칭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용어들은 불법 촬영물로, 합성물로 이제 그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에서도 용어 사용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반복되는 문제긴 한데, 뭐 더 고민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뭐 충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대중화된 용어들이 올라와서
그게 이제 기사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가 임의로 바꾸고 또 그거를 좀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앵커들의 역할인데요. 특히 그 나이트 포커스에서 그 앵커들의 역량이 돋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널들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때 앵커의 아마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내용에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도 안 되고 또 말을 뭐 자르거나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시청자로서 이렇게 항상 생각해 보는데 근데 저희 이광현 앵커는 항상 되게 보면 박력이 있고 과감하게 그 패널들의 토론을 잘 정리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깔끔하게 요약해 주시기도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그 적극성을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패널들의 이야기가 요약돼서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때 그 자막의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그게 패널의 이야기를 꼭 잘 정리한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작성하실 때 그 패널들의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보도에서는 여야 대선 대진표 완성 보도라서는 보도에서 여야 간 후보 지지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이라는 언급을 하다가 4일 뒤에 11월 10일 날 YTN 실시간 뉴스에서는 YTN 여론조사 결과가 약 10포인트 정도의 여야 간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건데 별로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달 10월 8일 누이저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하다는 그러한 앵커 브리핑이 있었고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들의 트렌드를 보여준다든지 해석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시사 토크 알고리즘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지적보다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장르를 YTN이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3, 4주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대체로 뭐 아쉬운 점인데요. 대선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요. 누가 이길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패널들도 크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정강정책이나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이면 훨씬 더 공부를 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제작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좀 전해졌어서 고치긴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채널의 속성상 특히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까지 따지면 특정사의 여론조사만 인용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 주체든 의뢰기관이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정제된 것들을 선별해서 보도하려는 노력은 좀 게을리하지 않겠고요. 동일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기적인 추이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늘 고민입니다. 어떤 패널들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내용이나 사실은 가십거리에 좀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녹화 방송이고 아무래도 어떤 시청자를 좀 더 관심 있는 거에 편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공약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밀리는 면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11월 18일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 방송된 앵커 브리핑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출을 완화해서 집을 좀 살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 아니면 수요와 공급 정책 중에서 수요 대출을 갖다 규제하는 거 어느 쪽이 낫냐에서는 역시 대출 완화해서 집을 좀 사게 해달라, 길을 열어달라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을 밸런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젊은 세대는 다 아는 말이지만 연령대가 올라가면 모를 수도 있는 말이어서 A냐 B냐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정도로 밸런스 게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방송은 두 가지 문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청년의 민심을 전하는 보도였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모르더라도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고, 그래서 굳이 밸런스 게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치 게임처럼 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케첩 바른 핫도그, 머스터드 바른 핫도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겠느냐 하는 식입니다. 모니터 보고서의 지적대로 젊은 세대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나이 든 세대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을 겨냥한 밸런스 게임도 SNS에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야유만 있고 실제 정책은 빠져있는 밸런스 게임보다는 정책도 있고 위트도 있는 밸런스 게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 한 대학병원 젊은 간호사가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 24살 A씨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이 해명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태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직하고 직장을 옮기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합니다. 병원 옮기면 괴롭힘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 없어지나요?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갈 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병원들이 우리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근무 환경 때문입니다. 라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이죠. 2018년과 19년 연이어 간호사들이 태움에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며 이제 더 이상의 비극은 막아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조직은 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관두면 된다. 최고 경영자를 엄벌에 처해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사 한 명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반복돼야 합니까? 이러고도 의료 선진국? 근본적인 쇄신에 들어갑시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 또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최근 간호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심의를 두고 의료단체 간 입장 차이로 갈등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난 여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느라 땀 범벅된 한 간호사가
인터뷰 중 코로나 영웅이란 칭호가 솔직히 너무 버겁다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 소중한 의료 자원인 간호 인력이 오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데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YTN에서 북한산 캠만 보도하셨는데요. 캠만이 잘못한 것만 보도하시면 되지 왜 고양이들이 외도 중이고 교량 중이고 그런 걸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동네에 가보면은 비참해요. 애들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진 애들도 많고 다리 결단되고 어디 되고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왜 고양이들 더 싫어하게 만드십니까? 진짜 이런 거는 보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로부터 월동 준비에는 김장이 빠질 수 없죠. 유튜브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유튜브는 옛날 영상을 주제에 맞게 편집해 색다른 재미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1960년대 김장 풍경부터 최근의 김치 먹기 대회와 김치 게임까지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다양한 매력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김치입니다. 이야, 정말 그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요리가 아주 수백 가지입니다. 맞아. 자, 그렇다면 김치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이 됐을까요? 김치의 유래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김치와 얽힌 출연자들의 개인적 에피소드를 곁들여가며 자연스럽게 김장 문화의 변화를 따라갔습니다. 오래된 영상들은 필요에 따라 최근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을 추가해 맥락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김장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의 물가와 비교하며 이해를 도왔고 김치 게임을 통해서는 김치가 얼마나 다양한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음식인지 색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 포맛이나 사랑의 김장 행사는 물론 김장 봉사를 하며 미팅을 하는 김치 미팅과 같은 이색적인 행사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김장을 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갓 담근 김치와 수육 등을 나눠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터뷰는 우리나라에서 김장 문화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은 여럿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데 있다는 점이 더욱 매끄럽게 설명됐습니다. 김치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문화를 지켜가려면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더욱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외국인 출연자의 이야기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옛 영상을 보는 재미와 출연자들의 입담 속에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청하면서도 우리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는 점에서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미덕이 잘 발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유튜브의 지난 방송은 김장철이라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주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 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김치, 그리고 김장이라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